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다양한 종류의 소통의 양식들이 바뀌어요.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근데 디지털 주공 글씨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대화는 도리어 줄어드는 게 뭘까?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았는데 인간의 오만함에 대해서 신이 벌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벌이 서로 통하지 않게 하였다는 겁니다. 전설과 설화에 나올 정도, 내지는 신의 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중요한 문제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부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든 간에 어딘가에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또한 본능이 있어요. 근데 이 바벨탑과 마찬가지로 그게 어그러지면 굉장한 괴로움을 느낍니다. 근데 이 소통이라는 것의 궁극은 뭐냐? 사실은 더 놀라운 거는 내가 말을 하지 않고도 내 생각이 전달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 텔레파시 통하는 것 같은 거. 근데 거기서 왜 그런 게 나오냐면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이 공간 안에 엄마 뱃속이죠. 이때는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배고프다고 느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뭔가를 느끼면 엄마도 바로 느껴. 심장이 뛰면 나도 뛰어. 저장 장치는 없지만 그 경험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엔 간질간질하게 엄마와 내가 하나였을 때를 또다시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걸 공생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궁극의 커뮤니케이션과 관계의 목적은 내가 너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항상 우리는 소통을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뭔가 헛헛하고 뭔가 모자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이 바뀌면서 다양한 종류의 소통의 양식들이 바뀌어요. 사실은 소통의 양식들이 바뀌고 기술 발전이라는 것들이 주는 다양한 불안과 적응 과정이라는 걸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 우린 적응해 나가는데 하나하나 조금씩 짧은 시간에 뭔가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 생활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걸 결국 원칙적으로 하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동시성 커뮤니케이션과 비동시성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동시성은 확실히 라이브예요. 분명한 게 오고 가요. 근데 하지만 동시성 커뮤니케이션의 단점은 내가 바로 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긴장감을 줘요. 그리고 비동시성 커뮤니케이션은 다소간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존재해요. 우리 사회적 관계 안에서 얼마 정도 선에서 반응을 해주면 이것까지는 정상이다 라고 보는, 그것들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고 그게 어떤 관례로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사회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 안에 있는 문턱들을 머징하거나 다시 조금 더 편하게 만들거나 불편감들을 해소하는 부분들이 지금의 IT 기술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변화의 방향은 일방의 쌍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서로 직접적인, 최대한 빨리. 두 번째로는 휴대화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반응 속도가 상승되니까 지금같이 그러니까 이메일 24시간만 해도 굉장히 긴 시간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반응과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오고 가는 속도감, 반응성에 대한 기대치, 참을성 이란 부분들이 매우 달라진 면이 있습니다. 집단에서 개인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바뀌고 있어요. 집단과 집단 사이 움직이는 건 철저히 개인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철저한 개인화는 도리어 나를 한 우물 안에 만드는 경향도 있어요. 실명과 익명이라는 부분들도 또한 익명성이라는 부분들이 매우 강화되어 있는 면들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세칭, 내 퍼스널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에 SNS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요즘 활발해져 있죠.
피상적 관계는 행동 전환 어려운 면이 있는데 단문 위주 소통의 한계가 좀 있고요. 사용 인구는 증대하지만 오락 일상 개인정보 사회적 이슈에 국한되는 면들이 좀 있을 수 있고 한계가 좀 존재합니다. 또한 제일 걱정은 저는 이제 구글 라이프가 되면서 제일 문제 디지털 주홍 글씨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파도 계속 남아 있어요. 절대 안 없어져요. 내가 한번 잘못했던 것들이. 기술의 발전은 뭘 만들어주게 되냐면요. 굉장히 빠른 속도감과 굉장한 유동성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전달과 집단의 파급력에 대해서 엄청난 유동성을 줘요. 속도감과.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벌어지게 하냐면 여러분들 정보를 공유하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그 유동성에 의해서 내 집단의 힘에 의한 움직임들이 생기게 된다는 걸 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나 개인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집단 안에서의 나이기도 하거든요. 자칫 어떤 유동성이 생기게 돼서 잘못된 방향성을 누가 제공하거나 그쪽으로 몰려갔을 때 실제 나의 판단과 상관없는 행동들 내지는 판단들, 정서적 반응을 할 가능성도 매우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평소에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나는 조직 안에서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되게 편해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난 살짝 걸치는 게 편해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무슨 말이 있더라도 난 혼자 있는 게 좋아. 조직에 떨어져 있는 게 좋아. 라는 개인의 성향이 존재해요. 항상 이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자, 그렇다면 어떤 소통이 더 좋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하려고 해요. 메라비안의 법칙이라는 걸 보면 말의 내용, 사실 우리가 글로 쓰는 컨텐츠는 7%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목소리의 빠르기가 톤 38%, 걸음걸이, 몸동작, 시선 이렇게 도리 더 많아요. 55%? 그러니까 안에 있는 컨텐츠 덩어리 자체보다는 이게 어떤 식으로 딜리버리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사실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각각의 미디어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소통의 방법들이 늘어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 가지고 다 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괜찮은 소통을 할까? 왜냐하면 가지수가 굉장히 늘어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각각에게 맞는 적절한 방법들을 구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기술과 사회 발달은 소통과 대화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외로워져 헛헛한 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엇나가는 게 되게 많아요. 양은 많아졌는데 그 양만큼 오고 가는 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뭔가 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외로워. 하지만 그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외로움과 우울증은 다른 얘기예요. 외로움은 나를 전진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만들어요. 우울함은 사람들로부터 날 벗어나게 만들지만 그래서 그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낀다면 내가 어떻게 어느 루트를 뚫고 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우울함은 있는 루트 다 잘라버리게 만드는 데 비해서 세상의 변화는 분명해요. 큰 흐름은 아까 말한 그런 다양한 종류의 빠른 반응과 다양한 수많은 커뮤니케이션 루트들이 존재하고 채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많아지기만 할 뿐이지 더 줄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취사 선택은 나의 문제예요. 원칙과 진심입니다. 소통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나만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원칙들을 만들어가면 굉장히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해요. 우울증은 왜 마음의 감기란 말을 하는데 기침하는 건 병이 아니죠. 병으로서의 우울증은 되게 다른 얘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요. 내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없고요. 한데도 그냥 걸려요, 이거. 정의를 반응성 우울증과 내인성 우울증으로 나눈 경우도 있었어요. 반응성 우울증은 뭐냐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좀 심해. 뭐 자퇴를 했거나 아니면 군대에서 적응이 안 됐거나 왕따를 당했거나 해서 꽤 그럴 만한 일에 반응을 내가 한 건데 그 반응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돼. 근데 그런 반응성 우울증도 있고요. 내인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일도 없는데도 그냥 푹푹 깔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생물학적인 거죠. 이 사람 갖고 있는 밭 자체가. 생리적 변화가 함께 수반되는 우울증이 2주 이상 지속될 땐 그건 병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메디컬 모델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디컬 모델로 봐야 되니까 이때는 약물 치료 꼭 해야 돼요. 생물학적 치료 함께 하면은 굉장히 빨리 좋아져요. 근데 잠도 잘 자고 먹을 것도 잘 먹고 활동할 거 다 하고요. 근데 말만 무진장 부정적으로 얘기해. 막 이상한 비판적인 비관적인 얘기 막 할 건 다 해. 그리고 갈등 많고 예민하기만 해. 그런 사람들은 약물 치료 필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대부분은 상담하면 돼요. 생각한 틀이 문제지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생적 변화가 추가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이 사람은 생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생각의 틀을 바꾸고 자기가 하는 컴플렉스들을 해결하고 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약간 우울증이라는 게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거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좀 비교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럼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할 바에 제가 그렇다고 약을 먹을 정도 나쁘진 않고 약간 처지고 재미없고 에너지 레벨은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학교 다니고 있고 회사 다니고 있고 기본적인 사람을 만나지만 약간 처져 있고 좀 기분이 안 좋고 좀 비관적이면 어떻게 하죠? 라고 얘기하면 저는 1번 기본적인 루틴을 사수해라. 그러니까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내가 해야 될 걸 어떻게든 버텨내라. 두 번째 잘 먹어라. 세 번째 운동해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다음에 에너지 세이빙 해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행동들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의 교육 시스템은 1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200년 전부터 만들어진 거고요.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시민 교육하는 거는. 그러니까 대학 교육은 얼추 1920년, 30년대부터 만들어진 시스템이, 그러니까 세층 과가 나눠놓은 거죠. 국문과, 철학과, 경영학과. 그거는 각각은 1900년대 초중반부터 있는 직업군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이델베르그 대학 같이 학문 자체, 철학, 과학, 의학 이렇게 쭉 깊게 파는 거랑 그다음에 유니버시티 관점은 직업학교거든요. 이 두 개가 멀징된 게 한국의 대학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을 생각할 때는 대학이라는 건 취업과 관련됐다고 생각하고 직업군과 관련됐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문제는 이 AI 인공지능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왔을 때는 굉장히 다른 세계가 올 거라고 보고 있죠.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은 65% 지금 초등학생 65%는 얘네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전혀 다른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 그 예측 자체가 굉장히 인간의 예측 구조로는 할 수 없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형 구조로 예측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 가면 이렇게 올라가겠지라는. 근데 지금 이 인공지능의 발전은 비선형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 게다가 이렇게 팍 하고 올라가고 이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서서히 되게 느린 것 같다가 어느 순간 확 하고 올라가는 이 변곡점에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20년 후겠지라고 생각한 게 3년 후에 올지도 모르는 그런 시기라서 우리 사회가 준비되기 전에 굉장히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뭘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컨센서스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중급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사무직은 매우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1% 정도의 고학력의 굉장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결정권자들은 매우 높은 고소득과 굉장히 많은 권력을,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히 되는 거. 다음 세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자체도 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 사회의 법 체계나 사회 체계는 그걸 쫓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되게 상당한 혼란이 올 거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이 직업군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할까는 의외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체계들이 어떤 방식으로 변해나가고 저항하냐에 따라서 격차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정신세계나 생각의 체계나 착오나 이렇게 얼마나 쫓아갈까라는 생각이 그 혼란들이 세대 간 혼란만큼 더 되게 많이 올 것 같아요. 예, 그 감정 표현이
서툴거나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분의 특징은 뭐냐면 화를 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감정 통제가 안 될까봐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여는 순간 내 안에서 호랑이 그러니까 빵 하고 가서 얘가 통제 다 잡아먹건지 폭발할까봐 겁나요. 차라리 그냥 꾹 누르는 게 편해. 그러니까 볼륨이 100 아니면 0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0을 켰다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통제도 안 되고 난리 나니까 0밖에 없다. 0으로 올라가려면 막 막나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 소진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화를 낼 권리가 있어요. 근데 화를 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몸으로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화가 났다는 걸 말할 권리가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해해서 그걸 말로 표현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감정을 느끼고 그걸 존재하는 걸 올리는 수면 위로 올리는 순간 내가 그걸 뒤집어 써서 주와 인마가 돼서 내가 폭주하게 될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그걸 못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감정을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천천히 느끼는 걸 그냥 보라고 그래요. 일단은 그러니까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인드풀리스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천천히 일단 보세요. 뭐가 움직이는지 본 다음에 잘 쪼개서 그 감정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 그걸 써봐도 괜찮아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내서 보는 거거든요. 보면 이게 뭐구나라는 실체를 알게 돼요. 그 실체를 알게 되면 통제할 거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통해 내 감정의 레파토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가 감정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잘 통제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욱하고 올라오는데 욱하고 올라오면 무섭기만 할 건데 그게 지금 내가 왜 욱하고 이 욱하는 거는 파란색 37번이야. 7조 정도야. 7도니까 요놈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좋은 거죠. 그게 성숙한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방법이죠. 근데 그 쉬운 방법은 아니지.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훈련을 통해서 다음에 그런 두려움을 떨치는 걸 통해서 조금씩 해낼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